비트코인을 슈퍼파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갖다 확장을 하겠다. 아이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 ETF를 설정한 다음에 이익의 규모가 거래소 못지않게 코인베이스 거래소 있잖아요. 거기 말고 블랙록도 그렇고 제비모도 그렇고 이 수수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 공약의 내용과 의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미국은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죠. 당연히 더 강화시키고 싶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구분해야 되는 게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게 달러 강세를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사용도나 제일 중요한 게 신용화폐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뭐든지 거래를 할 수 있고 송금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능의 역할에 있어서 다른 통화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약세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입장에서 가장 조정이 힘들고 가장 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이 달러 약세 정책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기 때 후반기에 보시면은 트럼프가 5개국 정상을 모집을 해가지고 5일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소규모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BOJ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매도하게 하면서 달러 약세를 좀 만들었는데요. 근데 결국엔 전 세계적인 어떤 나홀로 성장이 미국에 집중이 되니까 달러가 또 강세를 보이죠. 근데 트럼프는 명확한 거예요. 달러 강세로 계속 가면 이런 상태로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데 적정한 가치 대비해서 달러가 지나치게 고평가가 돼 있으면은 제조업의 기반이 아무래도 살아나기 힘들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키우겠다는 게 저는 혁명적이고 이제 신산업,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들을 풀어주고 그것에 대한 동력을 만들겠다라는 정책 의지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을 이용하면은 달러 패권을 지키면서 달러 가치를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서브프라임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미국은요, 이 두 가지 딜레마가 항상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죠? 제일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죠. 소비의 중심 국가죠. 근데 소비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경상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 저축이 발생하고요. 이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장기 국채를 갖다가 대략 24조, 25조 달러를 찍어냈어요. 그러면 그 돈들이 대부분 다 민간에 투입이 돼요. 민간에 투입이 되면은 가계들이 갖게 되는 전체적인 소득 규모가 24조, 25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돈을 계속 쓰는 거죠. 17조, 18조 달러를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쓰고 나면은 이제 이 돈들이 내수 소비로도 쓰이지만 해외 소비로도 쓰이죠. 그러면은 다 이제 러프하게 수출한 거하고 수입한 거하고 다 퉁쳐보면은 적자인 거예요. 이게 달러를 강세로 자꾸 만듭니다. 외부 해외 수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적자가 돼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죠? 달러가 외부에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른 국가들이 많이 수출해가지고 돈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무역시장이나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해당 통화가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약세를 보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과잉저축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과잉저축 이론은 마이클 패티스나 매튜 클라인이 이야기를 한 건데 이 과잉저축이 뭐냐면 이렇게 풀린 달러들이 결국에 미국의 채권이나 미국의 금융자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준비금으로서 획득하려는 중앙은행, 정부 욕구에 의해서 다시 본국으로 송금이 되는 거예요. 환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본국으로 또 유입이 되면 사실은 외부에 나가서 잘 돌아다녀서 어느 정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캐리 트레이드를 만들거나 달러가 약세로 충분히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수단이 돼 유동성의 순환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다시 과잉 저축 현상이 나타나는 미국형 증권에 계속 투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세로 만들려고 했는데 또 강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첫 번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딜레마는 어떻게 깨야 되느냐? 정부가 돈을 풀어요. 풀면은 민간은 또 소비를 해요. 적자가 돼요. 돈이 풀려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채권 발행하면 또 그거를 또 달러로 풀린 이제 소비를 통해서 풀린 돈으로 또 사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과잉 소비를 막고 푼 돈들이 다 소비로 풀려지는 거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하면서 물론 완벽하게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안 되죠. 경제가 죽으니까. 근데 소비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하면서 투자를 계속 유도를 하는 거야. 투자를 유도한다는 얘기는 뭐죠? 민간에서 투자를 유도한다는 건 달러가 돌아다니게 한다는 거잖아요. 달러가 돌아다니게 한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전 세계적인 과잉 저축을 지나치게 미국 증권, 미국 본국으로의 송금에
그다음에 그 경향성을 좀 막고 투자가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된다면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고 달러는 약간의 약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캐리 트레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상업은행입니다. 일본의 상업은행도 해외에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계 자금들이 엔화를 빌려주면서 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일어나는데, 바로 미국의 상업은행들, 대형 상업은행들이 달러를 충분히 빌려주고 전 세계적으로 빌려주는 행태가 가속화되면 달러는 어느 정도 약세를 만들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만들고 달러를 약세를 좀 만들면서, 그러면서도 패권을 강화하는 무역신용이나 여러 가지 범용적인 거래에서 달러만이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패권은 잃지 않으면서 달러의 약세를 만드는 거는 상업은행들이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대출을 할 수 있고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익을 늘리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재무부 장관한테 요구를 하죠. 뭘 요구를 하냐. 첫 번째, 대출을 늘리게 하라. 두 번째, 일기 때 뭘 했냐면요. 우리 도드-프랭크법하고 그다음에 글래스-스티걸 액트라고 이 두 법안이 뭐냐면, 금융위기 때 상업은행과 IB 간의 영역을 갖다 침범해서 상업은행들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을 막는 것, 그다음에 상업은행들이 위험한 과도 투자를 하지 않아서 자본비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위기에 대처하는 것, 이 법안을 트럼프 일기 때 거의 다 폐지를 했어요. 대출을 해주게 하고 위험 투자를 하게 해주고, 그러면 어떤 행태가 나죠? 대출을 늘리고 투자를 해주는 만큼, 상업은행들이 캐리 트레이드를 일으키는 만큼 그 돈들이 약세를 만들 수 있겠죠. 이 정책을 또 강하게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기 때는 그러면은 성공이었냐? 실패였던 거죠. 왜냐? 도구가 부족했던 거예요. 은행들의 입장에서 돈을 계속 투자를 하고 쌓이고 하는 데 있어서 영업이익을 늘리고 현금 흐름을 늘려가지고 돈을 외부로 계속 빠져나가게 캐리 트레이드를 일으키게 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상업은행도 똑같습니다. 모기지 대출에서 거의 대부분의 영업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제한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적인 게 나오죠. 비트코인을 슈퍼파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갖다 확장을 하겠다. 지금 그 아이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 ETF를 설정한 다음에 이익의 규모가 거래소 못지않게, 코인베이스 거래소 있잖아요. 거기 말고 사실은 블랙록도 그렇고 제비모도 그렇고 이 수수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기존에 그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뮤추얼 펀드 조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3배 이상 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장기 연금 퇴직자들이 돈을 넣어놓고 팔고 사질 않아요. 그냥 계속 가져가요. 근데 비트코인은 샀다 팔았다, 현물 ETF인데도 샀다 팔았다의 수요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돈이 많이 쌓이는 만큼 상업은행들, 미국 상업은행들은 가용 능력이 더 많아지죠. 현금 유동성이.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그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리플이 요즘에 핫한데, 저는 리플이 가격을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여부와 무관하게 리플에 대한 ETF를 승인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연결해서 이더리움 ETF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 코인베이스의 ETF가 더 많이 확장이 될수록 상업은행들의 이익을 수취할 수 있는 범위의 상품의 범위 더 강화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 더 확장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달러를 이용한 패권적인 능력들은 더 강화되는, 즉 달러를 거래를 해야지 왜 금융적인 거래를 하는데 왜 브릭스가 원하는 위안화로 왜 거래를 해? 브릭스의 디지털 통화를 왜 거래를 해? 그건 신흥국들만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패권을 늘린과 동시에 달러를 지나치게 강세로 만들지 않는 그런 경향성들을 충분히 이기 때는 만들 수 있다. 이게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계획되고 나온 정책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측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억 명의 이상의 인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은 ETF를 허용적으로 가고 있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려고는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이제 규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좀 싫어하시거나 이제 잘 모른다 지적해 주신 분들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가격적인 거는 좀 별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많이 하게 하고 이런 전략적 투자를 많이 하고 ETF를 많이 늘릴수록 어떤 특정화된 암호화폐, 비트코인, 뭐 리플만 계속 상승하는 그런 트렌드는 끝나고, 오히려 가격이 평탄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급등락은 없어지는, 그래서 2023년, 24년도에 헤지펀드들한테 서베이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펀드들이 5% 이상을 비트코인 ETF를 넣어요. 다변화된 디지털 자산을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가격이 매수세가 몰리니까 가격이 오른다 이런 기조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도권의 영역으로 많이 편입이 될수록 그만큼 사는 수도 많지만 차익을 정산하거나 차익을 팔려는 그런 계산적인 수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시는 수급적인 요인이 전략적 비축 자산을 비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의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폐적인 요소하고 연결이 되고 준비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혼자 결정할 요소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통일 행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제 페드는 민간 기구로 출발했고 사실은 정부가 모든 기관을 갖다가 통제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페드도 사실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축하기에는 아직 제한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제도권에서 인정을 하는 만큼 그만큼 이제 제도권에서의 가격에 대한 통제력이 더 강화가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급이 쏠리면서 처음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경향성은 좀 제한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비트코인 매집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르헨티나랑 멕시코 페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화폐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사실은 화폐의 약세가 커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독립성이나 자급적인 여력 자체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성장을 지탱할 수 있는 요소는 없고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우리가 상품 수입에 굉장히 의존적이고 그러니까 환 정책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라고 환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니까 외부 상품 수입하는 가격들은 항상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정책만 약간 이란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정책적으로 발언을 잘못하거나 우리가 이란 핵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제가 될 것 같다가 그게 이제 폐지가 되면 또 이란 통화 자체가 너무나 약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약세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죠.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 사실은 의존적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제 원화의 약세를 좀 많이 경험해서 좀 두려움이 많았지만 이 국가들은 그런 약세의 경향성들이 지금 최근 5년, 6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고 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일 당장 쌀 한 가마니 아니 사과 하나를 사려고 돈을 구축해놨는데 밤새 대통령이 뭔가 잘못된 발언을 해버리면 더 많이 가져가야지 살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통화에 대한 국민들도 신뢰를 못 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를 환전하려고 해도 환전에 대한 수수료나 여러 가지 그 부담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의존도가 통화에 대한 약세가 너무 심한 국가들은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이런 국가들 재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어느 국가가 베네수엘라가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뭐 이란이 이 시장에 더 접근하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규모는 너무 좀 작다, 생각보다 작다 이렇게 트럼프 2.0 시대에 한국이 맞이할 변화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부정이라고 모든 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망했다. 뭐 혹은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 여기서 국방비 뭐 늘려야 되고 뭐 그다음에 방위비 협상에서도 불리하고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기 때를 보시면요. 관세 시차 효과가 있잖아요. 관세 시차가 효과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 중국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한미 FTA 협상의 과정에서 압박도 있었지만 조율 과정이 상당 기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19년도에 우리 한미 FTA를 형성하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중국은 관세를 계속 막고 있었죠. 그 기간에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비율이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언론에 너무나 함축이 되어서 사실은 너무 부정론에 빠져서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중국이 관세를 맞으면서 실제로 중국 경합되는 우리와 경합되는 많은 산업에서 수출이 미국에서 바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합하는 산업들이 꽤 있어요. 섬유, 의류, 그 다음에 기계, 화학 산업에서 일부 경합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국이 수출을 못하는 만큼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늘려지고 그래서 해당 산업에서의 한국 수출 비중이 미국 내에서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서 기회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페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부정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에 지금 정보 효율부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행정부가 베센트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이 부자이면서 미국의 리더이면서 그런 분들이 관료로 형성이 됐잖아요. 이거는 레이거노믹스, 레이건 대통령 때 형상하고 비슷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에도 사실 많은 국가 행정부 관료들을 갖다가 그 전에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기업가이거나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을 엘리트이면서 부자인 사람들을 다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정통적인 보수주의의 경향성을 가지면서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다는 선언이고요. 근데 미국 우선주의나 미국의 정통 보수주의는요, 절대 그 한 원칙만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협조가 될 수 있고 미국의 어느 정도 가속화될 수 있는 영향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외교적인 대처력은 플렉서블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공무원, 관료, 정치인들이 무조건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일례적으로 미국의 정부 효율부가 있잖아요.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제언할 수 있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간 기업, 우리나라의 민간 협회가 가도 사실은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생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의 정책을 잠시 복기를 해보시면 그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적인 구도를 보이고 중국이 상당히 커가는 과정에서 15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중도 노선을 선했다가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기 직전부터 바로 미국 우선주의 안보 협정 체제로 바로 바꿉니다. 바꾸면서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아시아 쪽에서의 많은 안보 협정을 맺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한테 파트너십을 제공을 합니다. 즉, 일본이 이미 많이 맺은 이제 안보 협정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한테 선물을 주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시작을 했고, 그 뒤부터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제일 먼저 안보적인 관계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이 돼요.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오는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 협력 조약들을 보시면요. 미국, 호주, 일본의 군사정보 동맹이 있고요. 한미일, 그 다음에 군사협정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의 군사협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사이버 협정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일본의 바이오 협정이 있어요. 그만큼 외교적인 협정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매년마다 열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협정도 많고 그래서 베너핏을 얻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방위비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서는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반드시 트러블로 보지 마시고 사실상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거나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외의 협상, 경제적인 협상에서는 더 많은 파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된다. 이게 반드시 그들이 요구하는 비합리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국무부에서 일전에 발표를 한 바도 있었고 1기 때 바이오와 관련되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상의 내용도 있었는데 이 내용을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면요. 지금 미국은 우리 생물보안법 있잖아요. 생물보안법이 중국의 어떤 의존도, 바이오 산업의 의존도를 없애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미국의 지금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현실은 다릅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지금 그전부터 상무부나 보건부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마이크 갤러거라는 이제 공화당 의원이 미국이 사실은 많은 인프라 시설이나 개놈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국에 의존적이었고 근데 중국이 협력하는 가운데 이 많은 정보들을 빼내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협력된 구축 관계를 깨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국무부나 상무부에서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많은 기술적인 차원을 중국한테 많이 의존을 해왔고 협력을 하는데 이 기술을 중국이 탈취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시바이오하고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우시바이오를 제재를 한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의원들이나 상무부 외에도 보건부나 여러 가지 행정부서에서 지금 BGI나 베이징 유전자 연구소 여러 가지 중국계 바이오 기업들하고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본은 뭐에 들어가냐면요. 바이오 산업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생각하는 국가 기관 산업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차세대 유전자나 여러 가지 타깃 기술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중국하고 이것을 협력하게 되면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기술적인 보안상의 문제나 안보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보에 대한 문제예요. 개놈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미국은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이 개놈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이나 구축하는 데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이제 협력을 해왔었는데 이거를 중국이 기업들이 소유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미국인의 유전자 정보에 대한 플랫폼 여러 가지 집적된 기술 정보들을 미국인의 정보를 다 유전자 정보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프라 시설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인프라 시설 구축도
물론이지만 기술과 관련되는 거, 개인의 생명공학 관련된 정보까지도 중국을 배제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 철학이 굉장히 뚜렷하게 세워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는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 국가 산업이 되는 바이오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저는 한국이 이 많은 사실 최근에 이제 플랫폼화되어 기업, 그다음에 CMO, CDMO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관련된 기업들이 충분한 시설 투자나 기술의 향유, 그다음에 기술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미국한테 어느 정도 충분히 메리트를 줄 수 있다면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보조금까지 수출을 하는 국면이 올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우리한테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을 계속 차단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구적 정상무역 관계까지 끊으면서 의존도를 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밸류체인상 미국이 공백이 많이 생기게 돼요. 미국의 공백을 그때 우리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산업군, 특히 화학산업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디램이나 반도체 쪽은 당연히 더 강화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물론 이제 일본이 항상 이제 방해를 해왔고 일본이 너무나 미국하고의 관계가 구축력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거나 직접적인 어떤 이제 협상의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면 충분한 기회는 형성이 될 수 있고 특히나 바이오 산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EV 배터리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새로운 바이오 산업에서는 또 보조금이 지급될 정도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취임으로 한국이 기회를 맞을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게 단번에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확한 이야기는 아직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시작도 안 했다. 특히 우리가 AI와 바이오가 접목이 돼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어필이 되고 많이 필요로 한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바이오 산업에서의 가장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니어 케네디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고 이분에 대한 이제 부정론이 많은 게 백신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나 철학을 잘 보시면요. FDA의 규제나 FDA가 설정하는 그 기준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국민들, 미국인의 국민들의 건강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세포 치료제, 하다못해 아니면은 한약적인 처방, 민간적인 처방, 그 다음에 여기 더불어서 그 비타민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너무 규제 제약적인 어떤 정책 때문에 이걸 잘 쓰지 못하게 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이롭거나 도움이 되는 걸 못 쓰게 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즉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의 철학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탈규제예요. FDA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규제를 약화시키고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면 충분히 그 방편을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미국의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이오 생명공학 헬스케어 기업들이 사실 더 많은 새로운 약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 많은 기업들, 얀센도 마찬가지고 화이자도 마찬가지고 머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중요한 기술의 특허들이 다 만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플랫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의 기술이 이게 있는데 여기에 플랫폼 하나 더 덧붙여서 FDA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약물이 되는 거죠. 이런 약물의 효율성이 되는 약들을 갖다가 새롭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들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AI는 그동안 탐색된 정보로 새로운 인간이 내리기 쉽지 않은 그리고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료 AI에서는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게 지금 직접적으로 진단의 영역인데 우리가 앞으로 바이오 마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마커는 뭐냐면 항암제를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항암제가 있지만 이 마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항암제 약물을 쓸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건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들 예를 들자면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루닉 같은 기업은 바이오 마커에 대한 디텍팅이 가능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장에 어떤 정책이 바로 나오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성의 경로는 명확해요. 그리고 국가기관 산업, 바이오 산업, 여기에 생명공학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생명적인 것들을 부양시키겠다라는 부분들, 이거를 이제 산업적으로 더 확대시키면 우주항공 산업, 우주항공 산업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사실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방위, 그 다음에 국방하고 연결이 되지만 그 직전에 인공위성 산업하고 접목이 되거든요. 인공위성이 있어야 방위 산업이 커지고 방위 산업이 커져야지 결국에 인공위성이 실제로 쓰여지면서 네트워크상의 어떤 체계가 구축이 되거든요. 이런 세 가지의
팩터의 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은 큰 기회가 올 수 있고, 단순히 뭐 위험 투자 국면에서 금융 투자적으로 금리가 떨어져야지만 투자되고 산업이 커지는 국면은 아니다. 이와 연결해서 우리가 전력 산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충분히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AI 인프라, 그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새로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들은 앞으로도 더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서 산업적인 밸류체인, 마치 AI 때문에 전력 산업들이 더 강화되고 투자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더 강화될 기회가 충분히 이 세 산업에도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럼프라고 하면 항상 우리 부정론을 떠올리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가 한번 부정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께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안 오고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면 과연 우리한테 기회가 많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미국 대통령, 그 안에는 위험 요소도 있지만 기회가 굉장히 많고, 항상 사고의 영역 자체를 갖다가 부정에 치우치게 되면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데, 사실상 앞으로의 4년 동안에 새로운 부의 지형도,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혁신,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냉철한 시각으로 보십사 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고, 이 관련된 내용 충분히 좀 참고를 해주시고, 혹여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또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